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방귀를 낄 때마다 고운 피리 소리가 나는 총각 돌쇠가 살았습니다. 냄새는 전혀 나지 않건만 피, 울려 퍼지는 그 소리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울증에 시달리는 임금님의 소문을 듣고 한양으로 향한 돌쇠. 과연 그의 신비로운 소리가 임금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태백산 자락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갔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비탈을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이 눈부시게 펼쳐졌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이 고요해졌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저녁 연기를 피워 올렸지요. 서로 품앗이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올해 22살이 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에는 힘이 넘쳤지요. 얼굴은 해맑게 웃는 보름달 같았고 눈매는 초승달처럼 선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씨 좋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돌쇠의 부모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외롭게 혼자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웃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돌쇠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네 집에 일손이 부족하면 달려가 도왔지요. 그런데 이 착한 총각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귀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방귀는 뿡뿡 소리가 나거나 때로는 조용히 새어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돌쇠의 방귀는 달랐습니다. 그의 방귀는 마치 명인이 부는 피리 소리처럼 맑고 고운 가락을 냈습니다. 피리리, 닐리리. 처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피리를 부는 것인가 하고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다 소리의 근원이 돌쇠의 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쇠의 방귀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맑고 청아한 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마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새벽녘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마을을 감싸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보리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논에는 물을 대기 위해 농부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다녔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볼을 어루만졌지요. 돌쇠는 이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새참 시간이 되어 일손을 멈추고 잠시 땀을 식히는 중이었지요. 그 옆에는 마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야, 오늘 점심은 뭘 먹었어? 옆에 앉은 만수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돌쇠보다 2살 위인 형으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지요. 된장찌개 보리밥을 먹었어. 돌쇠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라. 그거 참 든든하겠구나.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을 먹은 지 한참이 지났고 몸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쇠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만. 돌쇠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리리, 닐리리에서 맑고 청아한 소리가 돌쇠의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숙련된 악공이 피리를 부는 것 같은 아름다운 가락이었지요. 그 소리는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퍼져나가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청년들이 일제히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돌쇠, 너 또 그거냐? 만수의 말에 청년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돌쇠방귀다. 피리 소리 방귀. 이야, 오늘 가락이 더 곱구나. 청년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에이, 또 그러네. 나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돌쇠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알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건 우리도 안다. 만수가 돌쇠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해. 어쩜 방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냐? 냄새도 없고. 글쎄, 나도 모르겠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 돌쇠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돌쇠의 이 특이한 방귀는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웃었지만 이제는 그저 돌쇠의 개성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밖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방귀 소리를 처음 듣고는 경악하거나 크게 웃거나 때로는 놀려대기도 했지요. 저 총각 봐라. 방귀를 뀌는데 피리 소리가 나네. 세상에 저런 희한한 놈이 다 있나? 피리 방귀 총각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돌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저 웃음거리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돌쇠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장에도 잘 가지 않았고 다른 마을에 일이 있어도 되도록 피했지요. 혼자 산속을 거닐거나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이날도 돌쇠는 청년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파란 하늘에는 제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개구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보통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논에서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오너라.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김씨댁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8살이 되신 할머니는 마을의 큰어른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지요. 예, 할머니. 부르셨습니까? 돌쇠가 공손히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논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아까 네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시끄럽게 해드려서. 시끄럽기는 참 곱던걸.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곱다니요? 돌쇠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네 소리 말이다. 난 저 소리가 참 좋더구나.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할머니의 말씀에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귀 소리를 좋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정말이십니까? 그럼 정말이고 말고 이 늙은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하겠느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돌쇠야, 내 그 소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란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선물이라뇨? 그래, 세상에 피리를 저리 곱게 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넌 배우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내잖니.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겠느냐. 할머니의 말씀이 돌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돌쇠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허허, 고맙긴 하거라. 그리고 네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언젠가 그 소리가 큰 쓸모가 있을 게야.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돌쇠를 보내셨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에 위안이 되었지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져 세상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지요. 돌쇠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보부상이 마을에 들렀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보부상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뿐 아니라 각 지역의 소식도 함께 전해주었지요.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깥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돌쇠도 호기심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보부상은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등에 지고 온 짐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펼쳐놓았습니다. 비녀, 빛, 바늘, 실, 엿, 그리고 알록달록한 천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양에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구경들 하시지요. 보부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녀와 빛에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은 엿을 먹고 싶어 부모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잠시 후 물건 거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사람들이 보부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한양 소식은 어떠하신가? 근거래는 별일 없으신가? 보부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요즘 한양이 큰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걱정이라니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님께서 요즘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예, 몇 달 전부터 임금님께서 웃음을 잃으셨다 합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술화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신다 하더군요.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인가? 임금님께서 그러시다니. 나라의 어버이가 되시는 분이 그러시면 어떡하나. 보부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고 악공들이 좋은 음악을 연주해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직 임금님을 웃게 한 사람이 없다 하더군요. 그렇구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돌쇠를 보내볼까? 돌쇠 방귀 소리 들으면 임금님도 웃으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네. 피리방귀로 임금님을 웃기다니. 그거 볼만하겠구만. 돌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상했지요. 그런데 보부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피방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수가 재미있다는 듯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있는 돌쇠라는 총각이요. 방귀를 뀌면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맑은 피리 소리만 나지요. 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부상이 놀란 눈으로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젊은이?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보부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요. 혹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좀... 돌쇠가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마침 돌쇠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은 탓이었지요. 잠깐만요. 돌쇠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리리 닐리리 닐리리. 맑고 청아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가락이 제법 길었고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선율이 아름다웠지요. 모든 사람이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멈추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부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평생 별걸 다 보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요.
보부상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이, 이 소리는 정말 명품이요. 내 귀로 직접 들으니 어떤 피리 연주보다도 곱구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이 소리를 임금님께서 들으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요. 한번 한양에 올라가 보시는 게 어떻겠소? 한양이요? 어?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 임금님을 웃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내려진다 하오. 젊은이의 재주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보부상의 말에 돌쇠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돌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돌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우울증을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 부끄러운 방귀가 정말 쓸모가 있을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씨댁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소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란다. 언젠가 그 소리가 큰 쓸모가 있을 게야. 돌쇠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창문 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긴 여정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일찍이 일어나 짐을 꾸렸습니다. 바랑 하나에 며칠 먹을 주먹밥과 물통, 그리고 누비저고리 한 벌을 넣었지요. 발에는 튼튼한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삿갓을 썼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돌쇠는 김씨댁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돌쇠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 돌쇠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 한양에 다녀오려 합니다. 한양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돌쇠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것, 자신의 방귀 소리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이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가거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허허, 내가 뭔데 허락을 하고 말고 하겠느냐. 다만 네가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지요. 이걸 가져가거라. 이게 뭡니까? 노자다. 많지는 않지만 길에서 요긴하게 쓰거라.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받아라. 늙은이가 주는 거 안 받으면 서운하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내 소리에 자신감을 가져라.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다. 돌쇠는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돌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촉촉한 공기가 폐부를 적시고 이슬 젖은 풀잎들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고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 걷는 먼 길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슴에 가득 찼지요. 첫날은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저렸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작은 주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돌쇠는 넓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나루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 틈에 끼어 앉아 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지요. 예,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쇠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한양이라 무슨 일로 가는가? 임금님을 뵈러 갑니다. 임금님을?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돌쇠가 머뭇거리다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방귀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는 것, 그 소리로 임금님의 우울증을 낫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은 돌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특한 마음이로군. 네, 뜻이 임금님께 닿기를 바라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때 배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돌쇠도 배에 올랐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물결이 배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강 위로 햇살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지요.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돌쇠는 멀미를 느꼈습니다. 배를 처음 타보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또다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돌쇠가 황급히 배전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리리 릴리리 릴리리. 맑고 청아한 소리가 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리가 물 위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답게 울렸지요. 배 위의 사람들이 일제히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어디서 피리를 부는 거요? 사람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돌쇠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젊은이가 방귀를 뀌는데 피리 소리가 나오. 순간 배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쇠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정말이요? 다시 한번 해보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떠들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노인이 나섰습니다. 진정들 하시오. 이 젊은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 너무 놀라게 하지 마시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 물러섰습니다. 노인이 돌쇠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재주가 대단하구나. 하지만 임금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하네. 사람들이 너를 신기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도 있으니 말이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조심하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배가 강을 다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배에서 내렸고 돌쇠도 배에서 내려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저녁바람이 불어왔지요. 돌쇠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음 마을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들녘에는 밀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드디어 돌쇠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돌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요. 돌쇠는 성문을 들어서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 한양이구나? 넓은 대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대로 양쪽으로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가게, 도자기를 파는 가게, 엿을 파는 가게, 책을 파는 가게. 있을 것은 다 있었지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양반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뛰어다녔습니다. 가마를 탄 귀인도 지나가고 물건을 머리에 인 아낙네도 지나갔지요. 돌쇠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지? 돌쇠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궁궐을 찾아야 했습니다. 임금님을 만나려면 궁궐에 가야 하니까요. 돌쇠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궁궐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한참을 걸어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높은 담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웅장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뭐냐? 내 놈은? 군사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태백산 아래 마을에서 온 돌쇠라고 합니다. 임금님을 뵈러 왔습니다. 뭐? 임금님을 뵈? 하하, 이 촌놈이 미쳤구나. 아무나 임금님을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군사가 비웃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재주로 임금님의 우울증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주? 무슨 재주? 방귀를 뀌면 피리 소리가 납니다. 군사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방귀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고? 이거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는 말이구나. 정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다. 됐어. 꺼져라. 여기서 계속 떠들면 붙잡아 가둘 줄 알아라. 군사가 창을 휘둘러 돌쇠를 쫓았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돌쇠는 궁궐 담장 주변을 걸으며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담장 아래에서 한 노파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몸종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돌쇠가 공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누구시오?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온 총각인데요. 임금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님을? 어허,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소? 하지만 요즘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지? 재주가 있으면 대감마님께 말씀드려 볼 수는 있겠소? 정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아는 분이 내관 어른이신데 그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저녁에 이 담장 아래로 다시 오시오. 감사합니다, 할머니. 돌쇠는 희망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며 돌쇠는 한양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시장거리를 걸으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눈요기하고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거리에는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담장 아래에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관복을 입은 내관이 함께 있었지요. 이 젊은이가 그 사람인가? 내관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응, 젊은이. 네가 방귀를 뀌면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가?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 저녁을 든든히 먹은 터라 배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지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은은하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서서히 사라졌지요. 내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 이건 정말 피리 소리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내관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건 참 신기한 재주로다. 임금님께서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임금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선해 보겠다. 내일 아침에 이 자리로 다시 오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한양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임금님을 뵐 수 있겠구나. 부디 임금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일찍이 일어나 깨끗이 세수를 하고
짐 속에 챙겨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거친 배옷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이었지요. 약속 장소에 가니 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자, 따라오게.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곱게 다듬어진 돌길이 이어지고 양쪽으로는 고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커다란 정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지붕 위에는 형형색색의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 어느 정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편전이다. 임금님께서 계신 곳이지. 들어가면 예를 갖추어 행동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내관이 문을 열고 안내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지요. 전각 안에는 여러 명의 신하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높은 옥좌에 임금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위험 있는 용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마치 모든 것에 관심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돌쇠 전하를 배웁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이 없는 지친 목소리였지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방귀를 뀌면 피 소리가 난다는 자냐? 예, 전하. 그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로구나. 그런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임금님이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여보아라. 만약 거짓이면 네 목을 벨 것이다. 임금님의 말씀에 주위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돌쇠도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돌쇠는 마음을 가다듬고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콩나물국을 먹은 것이 도움이 될 터였지요. 잠시 후 피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전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높아지고 다시 낮아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그렸습니다. 마치 산속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기도 했지요. 전각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님도 눈을 크게 뜨고 돌쇠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생기가 돌았지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임금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하하하하. 임금님이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지요. 하하하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방 위에서 피리 소리가 나다니. 임금님이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신하들도 어리둥절하다가 임금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고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오랜만에 웃음소리를 들으니 신도 기뻐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웃으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신하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웃음을 그치고 돌쇠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한결 밝아져 있었지요. 젊은이, 네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돌쇠라 합니다, 전하. 돌쇠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 소리 다시 한번 들려주지 않겠느냐? 예, 전하. 기꺼이 그러하겠사옵니다. 돌쇠가 다시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리리 닐리리 닐리리. 이번에는 더 길고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소리가 멈추자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묘하구나. 어떤 피리 소리보다 곱고 맑도다. 마치 마음의 때가 씻기는 것 같구나.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전하. 젊은이,
네가 어찌 그런 재주를 가지게 되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다옵니다, 전하.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갓 태어났을 때부터 제 방귀에서는 피리리 소리가 났다옵니다. 허허, 그거 참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임금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젊은이, 내 오랫동안 마음이 무겁고 아무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았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그러하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 궁궐에 머물면서 매일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느냐? 전하의 명이시라면 그리하겠사옵니다. 좋다. 내관 이 젊은이에게 좋은 처소를 내려주도록 하라. 예, 전하. 이렇게 하여 돌쇠는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궁궐들에 심긴 꽃들이 고개를 까딱이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녔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매일 임금님께 피리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씩 임금님을 찾아뵈어 고운 소리를 올렸지요. 임금님은 돌쇠의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자체가 신기하고 우스워서 웃으셨지만 나중에는 그 맑고 청아한 가락 자체에 감동하셨지요. 돌쇠야, 네 소리는 정말 천상의 소리 같구나.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하찬이시옵니다, 전하. 이 재주를 가지고도 시골에서 놀림을 받았다니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임금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괜찮사옵니다. 전하께서 기뻐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돌쇠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으로 입맛을 잃으셨던 분이 이제는 술알을 맛있게 드셨고 밤잠을 설치시던 분이 편히 주무시게 되었지요. 신하들을 만나 나란히를 보시는 것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하셨습니다. 전하의 용안이 환하게 빛나시니 온 나라가 기뻐옵니다. 신하들이 기뻐하며 아뢰었습니다. 모두 저 젊은이 덕분이다. 돌쇠의 재주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임금님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쇠는 궁궐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졌지요. 내관들과 궁녀들도 돌쇠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순박하고 선한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돌쇠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네가 궁에 온 지도 벌써 3달이 지났구나. 예, 전하, 그러옵니다. 그동안 네 덕분에 내 마음이 크게 나아졌다.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 소인도 기뻐옵니다, 전하.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허허, 겸손하기도 하지. 그래도 상은 줘야겠다.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딸이 하나 있다. 올해 18살이 된 공주다. 그 아이도 네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공주 마마를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그래, 네가 괜찮다면 말이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주님을 만난다니 너무 황송한 일이었지만 임금님의 명이시니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전하의 명이시라면 그리하겠사옵니다. 좋다. 내일 후원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돌쇠는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은은하게 비추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처소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공주님을 만난다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관의 안내를 받아 정자가 있는 연못가에 도착했지요. 후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지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여기저기 곱게 핀 꽃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정자에는 이미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연분홍빛 치마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윤기 나는 검은 머리는 곱게 빗어 비녀로 정리했고 얼굴은 흰 백옥처럼 고왔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여인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들어오시지요. 공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공주마마. 돌쇠가 황급히 정자로 올라가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소인 돌쇠 공주마마를 배웁니다. 편히 앉으시지요. 저는 아버마마께 그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대의 신묘한 재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원하신다면 들려드리겠사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부디 들려주시지요. 공주의 청에 돌쇠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었지요. 피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맑고 청아한 소리가 후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연못 위를 스치고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졌지요. 연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잉어들도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눈을 감고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공주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운 소리입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가찬이시옵니다, 공주마마. 저도 아버마마처럼 우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마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 슬픔을 오래 안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대의 소리를 들으니 그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공주의 눈가에 옅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대는 하늘이 보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공주마마.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돌쇠와 공주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돌쇠가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돌쇠는 시골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공주는 궁궐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궁에서 태어나 궁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이 늘 궁금했지요. 궁 밖은 넓고 자유롭사옵니다, 공주마마. 산과 들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지요. 정말 그런가요? 언젠가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공주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쇠는 공주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공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의 순박하고 진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요. 궁궐 안의 사람들과는 다른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햇살이 따사롭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돌쇠를 부르셨습니다. 돌쇠야, 들어오너라. 예, 전하. 돌쇠가 공손히 안으로 들어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임금님은 옥자에 앉아 돌쇠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돌쇠야, 요즘 내 딸과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예, 전하. 공주마마께서 제 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종종 뵙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희 둘이 소리만 주고받는 것 같지는 않구나. 임금님의 말씀에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허허, 당황하지 말아라.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 네 마음이 어떠하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임금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지요. 전하, 항송하오나 소위는 공주마마를 흠모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래, 알고 있다. 내 딸도 마찬가지다. 요즘 부쩍 밝아진 것이 틀림없이 네 덕분일 것이다. 공주마마께서도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그렇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다. 임금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내 너를 사위로 삼고자 한다. 사위로요? 돌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임금님의 사위가 된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지요. 그렇다. 너는 내 병을 고쳐주었고 내 딸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었다. 이보다 더 좋은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 하오나 전하. 소위는 미천한 백성이옵니다. 어찌 공주마마와 미천하다고? 허허. 네 재주와 네 마음은 미천하지 않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씨와 행실로 정해지는 것이지. 임금님의 말씀이 돌쇠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하? 어떠냐? 네 뜻은? 항송하오나 진심으로 기쁘게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돌쇠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좋다. 혼인은 다음 달 보름에 치르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렇게 하여 돌쇠는 공주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궁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총각이 공주의 부마가 된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돌쇠의 고향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가? 피리 방귀 돌쇠가 임금님의 사위가 된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허허, 그 재주가 복이 된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돌쇠를 놀렸던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했지요. 김시댁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럴 줄 알았지. 그 소리는 분명 큰 복을 가져올 것이라 했거늘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붉은 비단이 걸리고 꽃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었지요. 악공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곱게 지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으니 제법 어엿한 부마의 모습이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돌쇠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긴장된 마음으로 혼례청으로 향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청에 도착하니 공주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공주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붉은 연지와 곤지를 찢고 고운 얼굴이 더욱 빛나 보였지요. 세상 어느 꽃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례상 앞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절을 올렸지요. 술잔을 주고받고 예를 갖추어 의식을 치렀습니다. 임금님이 높은 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기를 바란다. 임금님이 축복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두 사람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궁궐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전골, 떡, 한과 과일, 눈으로도 배가 부를 만큼 풍성했지요. 악공들의 연주가 흥겹게 울리고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잔치 중에 사람들이 돌쇠에게 청했습니다. 부마마,
오늘같이 기쁜 날에 그 신묘한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지요. 돌쇠가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들려주시지요.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기쁜 날을 축하하여 한 곡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피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답고 기쁨에 찬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음악 같았지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멈추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천하의 명음이로다. 부마마마 만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임금님도 박수를 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허허허, 오늘 잔치가 더욱 빛나는구나. 돌쇠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재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까요. 공주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북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공주마마 아니 부인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편하게 불러주시오. 돌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연등의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돌쇠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돌쇠는 공주에게 시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공주는 돌쇠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돌쇠는 열심히 배워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돌쇠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사위,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것이야. 하찬이시옵니다, 전하. 임금님은 돌쇠에게 작은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돌쇠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임금님께 전하는 일을 맡았지요. 시골에서 자란 돌쇠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성심성의껏 일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임금님께 아뢰었지요.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좋은 정책을 펼쳤고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한편 돌쇠는 고향 마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돌쇠는 공주와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돌쇠는 김시댁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노쇠해지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지요. 할머니, 돌쇠입니다. 오, 돌쇠야. 아니, 부마마마라 해야 하나.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여전히 돌쇠입니다. 허허, 그래. 네가 잘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제 소리를 좋게 봐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겠느냐. 다 네 재주와 내 착한 마음 덕분이지. 할머니가 돌쇠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거라. 네 소리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라. 예,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쇠가 깊이 절을 올렸으니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저녁바람이 불어왔지요. 마을을 떠나기 전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피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와 공주는 마을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의 소리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고 공주는 돌쇠의 곁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와 공주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돌쇠의 아들도 방귀를 뀌면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피리리. 어머, 이 아이도. 공주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허허, 내 재주가 물려갔구려. 돌쇠도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좋은 일에 이 재주를 쓰겠지요. 그럼요. 우리가 잘 가르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온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하여 피리 소리가 나는 방귀를 가진 총각 돌쇠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재주가 결국은 임금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주의 사랑을 얻게 해주었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약점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다름이 언젠가는 큰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편안히 쉬시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도 맑고 고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고 밤이 깊어갑니다. 스르르 눈이 감기고 포근한 잠이 찾아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깊은 산골에 홀로 사시는 복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나게 되지요. 두려움에 떨던 할머니에게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유쾌한 옛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첩첩이 산이 겹겹이 둘러싼 깊은 골짜기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오롯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복순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으며 산등성이를 따라 붉고 노란 단풍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지요. 아침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상쾌했고 마당 한쪽에 심어둔 국화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뚝배기에 끓인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갓 지은 쌀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할머니는 밥 한 그릇을 말갛게 비우시고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구먼.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산봉우리에 걸린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청아하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간지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뒷산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는 겨울을 나기 좋은 산나물들이 가득할 터였지요. 고사리도 있을 것이고 도라지도 있을 것이며 운이 좋으면 더덕도 캘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낡은 지게를 지시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호미와 바구니를 챙기시고 허리춤에는 주먹밥 2개를 보자기에 싸서 매다르셨지요. 발에는 집신을 신으시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셨습니다. 마을에서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양옆으로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곤 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셨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요.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가을 산의 냄새는 특별했습니다. 낙엽이 썩어가는 흙냄새와 소나무의 청량한 향기,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밤 익는 달콤한 내음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시니 작은 개울이 나왔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바닥에 깔린 조약돌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셔서 손으로 물을 떠마시셨지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참으로 시원했습니다. 개울을 건너시니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사가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점점 울창해졌습니다.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이 빼곡히 서 있었지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숲 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멈추셔서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산길이 익숙하셨지요. 수십 년을 이 산과 함께 살아오셨으니까요. 어느 바위 뒤에 어떤 나물이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 물이 좋은지 할머니는 이 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산중턱쯤 올라가시니 할머니가 찾던 곳이 나왔습니다. 양지바른 비탈에 고사리와 취나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도라지 이파리도 여기저기 보였고 더덕 줄기도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먼.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지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호미를 꺼내 들고 천천히 나무를 캐기 시작하셨지요.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치시며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캐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무를 캐는 일은 힘들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었지요. 바구니가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싱싱한 취나물, 향긋한 도라지, 실한 더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할머니는 틈틈이 허리를 펴시며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초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논밭에서는 추수가 한창이었지요. 올해도 풍년이로구먼.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물 캐는 일에 집중하셨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물 캐는 손을 멈추시고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을 꺼내셨습니다. 소금 간이 된 주먹밥은 소박했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옆에 흐르는 작은 샘물로 목을 축이시니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새들이 어디선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드신 할머니는 다시 나무를 캐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셨지요. 그곳에는 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숲이 깊어질수록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햇살을 가리고 있었지요. 바닥에는 두꺼운 낙엽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도 한결 서늘해졌고 어딘가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깊은 산속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했지요. 뱀이 나올 수도 있었고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숲을 잘 아셨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큰 바위 옆을 지나가시려는 순간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덤불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은 고양이나 개의 눈이 아니었죠. 훨씬 크고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그 눈동자는 분명 호랑이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속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이 산에 호랑이가 산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직접 마주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지요.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커다란 호랑이였지요. 몸에는 선명한 줄무늬가 있었고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네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위풍당당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경계심도 있었지요. 하지만 당장 덮칠 것 같은 사나운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이 작은 할머니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추시고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눈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물러나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 앞에 서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제 불과 대여섯 걸음거리였지요. 호랑이의 콧김이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할머니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드신 된장찌개와 주먹밥이 일으킨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그만 뿌웅 하고 방귀가 터지고 말았지요. 그것도 아주 크고 아주 긴 방귀였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숲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고 다람쥐 한 마리가 급히 나무 위로 도망쳤지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호랑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귀 소리가 나자마자 호랑이의 표정이 변했지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을 타고 냄새가 호랑이 쪽으로 퍼져나갔지요. 호랑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냄새야?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호랑이의 코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했거든요. 할머니에게는 그저 좀 고약한 냄새였지만 호랑이에게는 그 냄새가 100배는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냄새는 이미 숲 전체로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호랑이는 휘청휘청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호랑이의 눈이 풀렸지요. 그러더니 털썩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그 무시무시하던 호랑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발을 하늘로 뻗고 혀를 쏙 빼물고 기절해 있었지요.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지요. 내 방귀에 호랑이가 기절하다니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호랑이는 정말 잠들어 있었지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그르렁그르렁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생각이 나셨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지요. 한양의 큰 포목상에 팔면 금전 몇 냥은 거뜬히 받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 돈이면 올 겨울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고 다음 봄 농사미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호랑이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고 온 지게가 눈에 들어왔지요. 지게에 호랑이를 싣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지게 위에 올려놓으셨지요. 호랑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분이셨습니다. 끙끙거리며 호랑이를 지게에 묶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하다니. 할머니는 투덜거리시면서도 손은 쉬지 않으셨지요. 호랑이가 깨기 전에 얼른 마을로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지게를 지시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랑이를 진 지게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내디디며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가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가끔씩 멈추셔서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호랑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지요. 다행히 호랑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따금 코를 실룩거리기도 하고 발을 달싹거리기도 했지만 눈을 뜰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요. 할머니의 방귀가 그만큼 강력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른 가야 해.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시며 다시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숲길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억새밭을 통과하셨지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짓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거의 다 왔구나. 할머니가 마을로 들어서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를 도우려고 다가왔다가 지게 위에 실린 것이 호랑이인 것을 알고는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웬 호랑이요? 이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왔지요.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 할멈, 이거 어찌된 일이오? 설마 할멈이 이 호랑이를 잡으신 거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게를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돌리셨지요.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잠들어 있길래 데려왔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아니, 호랑이가 어찌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오? 그것도 할머 앞에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일, 너무 무서워서 그만 방귀가 나온 일, 그 냄새에 호랑이가 기절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셨지요. 처음에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방귀에 호랑이가 기절하다니.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일이! 마을이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하지만 웃음이 가라앉자 사람들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순 할멈, 참으로 대단하시오. 이장님이 감탄하셨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겁먹지 않고 이렇게 지고 오셨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용기는 무슨.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고 늙은 할머니가 호랑이를 제압하고 돌아오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장님은 급히 인근 마을에 포수를 불러왔습니다. 포수는 호랑이를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야, 이렇게 큰 호랑이는 처음 봅니다. 가죽이 정말 좋군요. 포수는 능숙하게 호랑이를 처리했습니다. 호랑이는 깨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영원한 잠에 들었지요. 포수는 가죽을 정성스럽게 벗겨 잘 손질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죽이었습니다. 줄무늬가 선명하고 털이 풍성하고 어디 하나 흠이 없었지요. 이 정도면 한양 큰 상인에게 팔면 금전 20냥은 받겠소. 포수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금전 20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웬만한 농가의 1년 소득과 맞먹는 금액이었지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방귀 한번 뀌었을 뿐인데 이런 큰 행운이 찾아오다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머니는 연신 감탄하셨지요. 포수는 직접 한양까지 가서 가죽을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약속대로 금전 20냥을 들고 돌아왔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전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 복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낡은 초가집을 깔끔하게 수리하셨지요. 지붕에 새 이형을 올리고 벽에 구멍을 메우고 마루에 기름칠을 하셨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어오던 문에는 새 창호지를 발라 아늑하게 만드셨지요. 부엌에는 쌀이 가득 찼습니다. 보리쌀, 좁쌀, 콩, 팥도 넉넉하게 장만하셨지요. 된장, 고추장, 간장도 항아리째로 사셨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를 새로 만들어 옹기들을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이웃들에게도 베푸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쌀을 나눠주시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재를 사다 주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복순 할멈은 참 좋은 분이시오. 호랑이를 잡은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마음씨는 더 대단하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할머니는 그저 쑥스러운 듯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산에는 하얀 눈이 쌓였고 마을에는 찬바람이 불었지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이 따끈따끈해졌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요. 할머니는 따뜻한 방에 누워 지난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일, 무서워서 방귀가 나왔던 일, 그 덕에 호랑이를 잡게 된 일.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었지만 또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이기도 했지요. 허허,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구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창피했던 일이 가장 큰 행운이 되다니.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바람에 실려 춤을 추듯 내려왔지요. 할머니는 눈을 스르르 감으셨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평화롭게 잠드시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가장 창피한 일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지요.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시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내 방귀도 쓸모가 있었으니 자네가 가진 것도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그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았지요.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복순 할머니처럼 따뜻한 방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스르르 잠이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복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가고 항아리가 깨지는 이상한 힘을 가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해 마을에 찾아온 큰 가뭄과 해충의 재앙이 뜻밖의 기회가 됩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 며느리의 천둥 같은 재채기가 구름을 몰고 오고 해충을 날려버리니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먼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뒷산의 소나무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앞 개울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온 산을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논두렁 사이를 달렸습니다. 가을이면 들녘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초가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김진사라 하여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양반 가문이었지요. 김진사네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 새색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색시의 이름은 연희라 하였습니다. 연희는 이웃마을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곱고 마음씨가 따뜻하여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처녀였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 연희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왔습니다. 붉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띤 연희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연희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채기였습니다. 연희가 재채기를 하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주변의 물건들이 휘날려 가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희는 이 특별한 재채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를 조심하고 먼지가 날리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재채기라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시집온 연희의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됩니다. 꽃가마에서 내린 연희는 조심스레 시댁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다란 기와지붕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대문 옆에 심어진 모란꽃이 붉게 피어 있었지요. 봄바람이 연희의 댕기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새아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허리가 곧고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기도 했지요. 시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연희는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단정한지 박씨 부인도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절은 바르구나. 어디 앞으로 잘해보거라.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볏짚 더미에서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그 먼지가 바람을 타고 살살 날아와 연희의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연희는 황급히 코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가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연희는 두 손으로 코를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재채기는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애치! 연희의 재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치마 저고리가 지붕 위로 휘날려가고 버선이 나무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 뚜껑이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박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연희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소녀에게 이런 이상한 버릇이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알았어. 일어나거라. 연희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꼭 참고 일어났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나무에 걸린 버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따뜻한 온기가 부엌 가득 퍼졌고 가마솥에서는 밥 익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연희는 정성껏 시어머니의 수저를 챙기고 찬압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연희는 속으로 빌며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며 부엌 구석에 쌓인 재가 흩날렸습니다. 고운 재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연희의 코를 간지렸지요. 안 돼. 연희는 황급히 뒤를 돌아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끝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꾹 참고 코를 세게 눌렀지요. 그렇게 한참을 버텼더니 다행히 재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연희가 차려온 상을 살폈습니다. 하얀 쌀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물 반찬은 색색이 예쁘게 담겨 있었지요. 밥맛은 괜찮구나. 박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그저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희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연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잘 참았어. 내일도 조심하면 돼. 연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둥글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달빛이 연희의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지요. 연희는 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날은 유난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뒷산의 소나무에서 노란 꽃가루가 구름처럼 날려내려왔고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들었지요. 연희는 빨래를 널다가 그 꽃가루를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노란 가루가 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연희는 황급히 빨래를 내려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꽃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온 탓에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취! 하늘을 찌르는 듯한 재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끝에 있는 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찌나 강했던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이 하늘 높이 떠올라 빙글빙글 돌다가 뒷산 소나무 숲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들은 푸드득 날아올랐고 강아지는 꼬리를 말고 헛간으로 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연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헐썩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녀의 불찰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꼬. 지붕을 날려버리다니. 그날 이후로 연희에 대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지요. 김진산의 며느리 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갔대. 세상에, 그런 희한한 일이 다 있나? 연희는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묵묵히 참았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는 동안 연희는 밤잠을 설쳐가며 볏짚을 엮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투정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봄바람은 여전히 살랑살랑 불었고 연희의 마음도 그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뒷마당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연희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김서방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하여 연희는 그런 남편이 좋았지요. 부인, 여기 있었어? 김서방이 연희 곁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우니 감기 들겠어. 김서방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희의 어깨에 살포시 걸쳐 주었습니다. 옷에서 남편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면목이 없사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 재채기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지붕이 날아갔사옵니다. 어머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리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붕이야 다시 얹으면 돼요. 사람들 입방아야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테고 부인은 그저 부인 그대로이면 돼요.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옵니다. 그리고 말이요. 김서방이 살짝 웃었습니다. 부인의 재채기 소리 나는 줬어. 세상에서 가장 힘찬 소리가 아니겠소. 연희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고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그 밤 연희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건만 하늘에서는 빗방울 한 줄기 떨어지지 않았지요. 뜨거운 햇볕만이 매일같이 내리쬐었습니다. 논이물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푸르던 벼잎이 노랗게 시들어갔고 밭의 채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의 개울물도 졸졸 흐르던 것이 찔끔찔끔 흐르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농사 다 망치겠네.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와야 할 텐데. 마을 어른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용왕님께 제사를 올리면 비가 올 것이라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뒷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용왕님께 비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제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나도 이래가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고 해는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어 물 한 바가지 깃기도 어려워졌지요. 연희도 매일 새벽같이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어깨가 아팠지만 식구들 먹을 물이 필요했으니까요. 비가 왔으면 좋겠어. 연희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만 반짝일 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더위는 날로 심해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가뭄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충까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메뚜기 떼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고 날아왔지요. 메뚜기들은 논과 밭의 풀이란 풀은 다 갉아먹었습니다. 시들었던 벼도 겨우 살아남은 채소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농부들은 막대기를 휘두르고 소뚜껑을 두드려 메뚜기를 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면 좋나? 가뭄에 메뚜기까지 하늘이 무심하시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으니 겨울에 먹을 것이 걱정이었지요. 김진산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 밭의 배추와 무가 모두 메뚜기에게 뜯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밭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 이런 재앙이 다 있나? 어찌해야 좋을꼬? 연희는 시어머니의 한숨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씨 부인도 결국은 걱정이 많은 어른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희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메뚜기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기어다녔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방 안을 비추었고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밤, 마을 전체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연희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재채기 바람이 어찌나 센지 지붕이 날아갔었지. 연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바람이 정말 세다면 혹시 저 멀리 있는 구름을 이리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그 바람에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황당한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남편 김서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황당한 말씀으로 들리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사옵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시오, 부인. 연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재채기 바람으로 구름을 몰아오고 메뚜기를 날려버리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겠소. 연희는 남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하시겠사옵니까?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무엇이든 하려 하실 거요. 내가 말씀드려보리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재채기가 어쩌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밤 연희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어머니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부채를 붙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의 재채기 말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재채기가 왜 또 지붕이라도 날리겠다는 게냐? 아니옵니다. 그 재채기로 구름을 불러오고 메뚜기를 날려보내면 어떨까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할 것도 없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니. 박씨 부인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산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오. 그 바람으로 구름을 몰아오고 메뚜기를 날려보내면 어떻겠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웅성거렸습니다. 재채기로 비를 부른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지만 마을 이장 어르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들 하시오. 기우제도 지냈지만 비가 오지 않았소. 다른 방법이 없는 바에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해봅시다. 안 될 것도 없지 않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뭐든 해봐야지. 연희는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려 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연희는 산 꼭대기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 저 멀리 아주 작은 구름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저 구름을 이리로 불러와야 해.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연희를 지켜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연희 곁에 서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부인.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후춧가루를 꺼냈습니다. 재채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지요. 연희는 후춧가루를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알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끝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동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천둥 같은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채기와 함께 나온 거센 바람이 동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어 저 멀리 동쪽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러자 동쪽의 작은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점점 마을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구름들이 모여들어 점점 커다란 구름덩이가 되었습니다. 우와, 구름이 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후춧가루를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마을의 논과 밭을 향해 재채기를 했습니다. 앱치! 강력한 바람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논과 밭에 있던 메뚜기 떼가 그 바람에 휩쓸려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수천 마리의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아주 멀리 날려갔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마을 위로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그러다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살았다. 이제 살았어.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빗물을 받았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연희도 빗물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던 재채기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해냈어. 연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머금었고 말라가던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개울물도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우물물도 넘쳐났지요. 메뚜기 떼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밭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재채기 며느리 덕분에 살았네. 하늘이 저희를 보내주신 게야.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연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 아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연희는 부끄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은 덕분이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새아가 이리 와 앉아보거라. 연희는 조심스레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내 재채기가 흠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을을 살렸구나. 연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주마. 고생했다, 새아가. 박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그 들판 끝에서 김서방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도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늦게 심은 곡식이지만 튼실하게 자라 황금빛으로 익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진산의 집에서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지요.
연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연희의 재채기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에 천둥재채기 며느리가 있어 든든하다고들 했지요.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흠이라 생각했던 것이 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연희는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찾아와 재채기를 부탁하곤 했지요. 연희는 기꺼이 산꼭대기에 올라 재채기를 했고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둥 재채기 며느리. 그것은 더 이상 놀림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달빛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히 비추길 바랍니다. 스르르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밤도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잘 자요.